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는 국가를 통해 생명을 유지, 성장 및 의지 형태를 실현한다. 고찰부터 시작하면 되죠. 제도는 전체 사회 질서이기도 하고 의지 형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전체 질서로서의 제도와 의지 형태로서의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명칭을 붙여 분석하는 것이 제도와 국가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제도와 국가를 깊이 분석하는 것이 태극신검의 취지가 아니므로 그러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태극신검에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제도를 두 개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 주석이 있죠. 전체 사회 질서를 제도로 규정하고 의지 형태로서의 제도를 제도의 의지로 규정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제도라고 하면 전체 사회 질서를 가리키죠. 그래요.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두 가지 뜻에 두 가지 단어를 부여해서 인식하는 게 낫겠죠. 전체 사회 질서로서의 제도이건 의지 형태로서의 제도이건 당연히 육체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마음의 눈으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도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볼 수 없다 해서 눈에 보이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 전체 제도, 사회에 보면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기업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렇죠. 이런 전체 구조가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인식이 구체화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육체의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받아들인 대상들을 생각을 통해 신검이 재구성하여 마음의 눈으로 파악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죠.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여간 제도는 형식, 즉 질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적, 성적, 질적 전환을 할 수는 없지요. 신검을 통해 개념이나 관념을 만들어내고 개념이나 관념을 인간들이 후천적 무아에 심어 국가의 각 영역대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의지 형태를 실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런 거죠. 국가의 각 영역들이 성장하면서 국가 전체가 성장하면 제도 역시 성장하는 거죠. 제도의 의지가 실현된 국가는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말이죠. 국가를 흥하게 하는 제도는 더욱 번성하고 국가를 쇠퇴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제도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그래요. 제도의 의지 실현은 국가로 나타나는 거죠. 국가가 잘못되면 제도도 잘못되는 거죠. 조선의 제도가 왜 사라졌나요? 조선이 멸망하니까 사라지는 거죠. 식민지 치하됐다가 그래요. 일본이 패망하고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조선의 제도를 다시 끌어오지 않나요? 필요 없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조선의 제도를 다시 부흥시킬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제도는 공산주의 제도나 시장 지배 시대 제도였던 것이지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제도는 물질 만능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평등, 복지, 국민주권주의 등 필요한 개념이나 관념을 만들어내어 인간들이 후천적 무아에 심습니다. 후천적 무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죠. 인간들이 마음에 심습니다.
그러한 개념이나 관념에는 성과 옳고 그름이 따로 없지요. 얘기했죠. 제도가 만들어내는 관념이 오히려 그 위에 됐죠. 성과 악, 옳고 그름을 만들어낸다 했지요. 인간은 각자 자신의 중심이 되는 의지에 의해 새겨진 개념이나 관념을 토대로 국가의 기능 일부를 담당합니다. 그렇죠. 제도 역시 절대자와 함께하며 절대자의 뜻대로 세상은 구성되는 것이니 절대자의 형태를 지닌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제도의 의지에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도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 변해서 된 거라 했나요?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당연히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제도의 꼭두각시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을 대할 때 나도 꼭두각시이고 당신도 꼭두각시이고 나도 사명을 행하고 당신도 사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린 마음을 지니면 자비와 사랑의 정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이 달려있죠. 꼭두각시라고 하여 다 같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사명이 아니다. 시장 지배 시대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이는 절대자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이는 악령의 종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꼭두각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 시대는 어떻다 했나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했죠. 시장지배 시대제도, 고대 농경국가 시대제도. 그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뭐라 했나요?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제도의 의지라고 했죠.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죠.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의지에 보통 지배당해요. 아무리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현 시대에서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도 지배당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러한 이는 상당히 뛰어난 인 거예요. 그러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좋겠지요. 인식을 해가지고. 왜?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거예요. 자신에게도 이롭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의 의지를 실천하는 이는 절대자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절대자의 뜻이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거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적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어떤 주장에 열광하는 사람이 300년 전 조선 왕국에 태어났다면 무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자유평등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왕에게 충성을 바치자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이렇듯 제도는 신금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개념이나 관념을 파멸시키고 필요한 개념이나 관념을 생성시킵니다. 이는 곧 제법무의 이치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 꼭두각시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제도 속에 사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개념이나 관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왕에 대한 충성을 중시 여겼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현 시대 사람들이 왕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나요? 왕 같은 거 오히려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분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겠죠.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는 국가보다 더 좋은 구체적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된다. 세계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죠.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요. 제도는 국가를 통해서 실천하는데 국가는 영원할 것인가? 국가보다 더 제도 유지를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나면 국가가 사라지겠죠. 그 전까지는 국가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특정한 지역에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 제도가 생겨나고 제도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생성시키면 국가가 생성된 지역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한번 건국이 되면 어떤 지역에 영원하다. 언제까지? 제도의 의지를 실현하는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제도의 의지 실현에 있어서 국가보다 더 좋은 구체적 실체가 나타나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얘기를 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땅에 살던 인간들에게 정복당해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배받는 지역의 국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또 있죠. 한국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국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세기 초 한반도는 일본에 살던 인간들에게 36년간 지배당한 적이 있죠. 그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 경우 일본 땅에 있던 제도와 한반도에 있던 제도가 합쳐져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그 하나의 제도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그렇죠. 당시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 국가의 중심 세력이 되어 국가가 운영되었지요. 그래요. 한반도에 특정한 형태를 지닌 국가가 사라진 적은 있어도 국가가 생긴 이래 국가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식민지가 됐다 해서 한반도에 국가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조선이라는 국가 형태가 사라졌지요. 그래요. 식민지가 되기 전에 또 국가는 있었죠.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죠. 고대 농경국가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식민지화가 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는 사라졌죠. 국가 형태는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 형태는 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국가는 한번 생겨나면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구체적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 형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국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도의 경우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제도와 병합될 수는 있고 병합될 경우 합쳐진 제도는 새로운 형태로 양적 질적으로 전환을 하고 전환된 제도의 의지 형태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제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제도가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되면 양적 질적으로 변하겠죠. 병합의 요소가 된 모든 제도들. 그래요. 합쳐진 제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제도도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뭐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이 조선 식민지를 만들 때 그래요. 바뀐 부분이 있겠죠. 식민지를 얻게 됐으니까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가보다 더 좋은 구체적 실체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너 개의 국가들이 제도가 합쳐지더라도 국가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몇 개의 국가가 합쳐진다 해서 국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더 큰 국가가 생길 따름이죠. 그러한 경우는 강제적 방식이든 방식으로 성립되었건 비강제적 방식으로 성립되었건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경우는 역사를 살펴보면 많이 일어나죠.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통합된 경우도 뭐 그러한 경우죠. 따라서 국가가 없어지려면 전 세계 국가들의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결합되어야 국가라는 구체적 실체는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구체적 실체가 되는 것이니 하나의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여러 개의 국가가 있을 때는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국의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면 국가 간의 전쟁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군대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경찰만 있으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내부에서의 개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고 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체들의 움직임 없이 포착되기도 하는데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면 타 국가들의 관계가 소멸하게 되니 그와 관련된 기능들은 필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조직체는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국가인 것도 아니니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직체는 세계사회로 규정하고 세계사회의 정치행위는 세계정부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국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더라도 정부는 있겠죠. 정부의 기능이 있으니까 정부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군대는 사라지더라도 사람들 간의 분쟁 그래요. 뭐 그런 거 예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모든 제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제도의 소송상 불가피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글서니는 결국에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고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사회가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도에 속한 체계들이 다른 제도와 결합할 때 제도는 발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합할 때 제도에 속한 체계들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 체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요. 경제 체계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을 이용한 정치 체계가 중심이 되었으나 기술의 발전은 무기의 발전을 가져왔고 서로 간의 대량 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무기의 발전과 발전된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과거에는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한 제도가 전쟁을 생존에 유협이 될 수도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국가의 제도도 전쟁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동기를 얻으면 전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요. 현 시대의 제도는 어떤가요? 전쟁을 반드시 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쇠퇴와 멸망의 수단으로도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해요. 고대 농민국가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쟁을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을 했죠. 여기 주석이 달려있죠. 2017년 이후 그런데 뭐라 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건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17년 이후 수년간 국가 간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은 없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을 알고 싶은 이는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27 전쟁과 내몰.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요. 이거를 써니는 2017년에도 국제정세와 전쟁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경제체계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이치는 시장 질서가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착대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체계를 눈여겨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요. 뭐 상품시장, 금융시장, 작업수단시장, 활동시장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상품시장도 한 개의 상품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들이 경제체계가 결합하여 여러 개의 상품시장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자연인부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직업수도 더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으니 제도의 성장에 유리한 것이지요. 그렇죠. 기업이 한 국가의 시장만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국의 시장들을 이용하는 게 성장하기 더 낫겠죠. 수요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요. 값의 가격적인 측면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활동시장이나 금융시장, 작업수단시장도 동일한 이치가 적용됩니다. 다른 체계들에 있는 활동과 금융, 나아가 작업수단을 이용해야 제도의 힘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가 그래요. 자본이 없어요. 그렇다고 발전을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나라의 자본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품시장과는 달리 다른 제도의 활동시장이나 금융시장과 이어지는 부분은 제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과 결합되어 오히려 단기적으로 제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과정에서는 부정적 기능들이 정화되면서 제도의 힘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무언가 사례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적었겠죠. 어느 시장을 이용하든 간에 잘못 이용하면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품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이런 말을 적었을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사태가 그래요 발발했어요. 해외 금융시장을 잘못 이용한 측면도 있는 거죠. 단기 외채를 무차별적으로 끌어쓰다가 문제가 그것이 문제의 요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적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이러합니다. 좋은 요인이 많고 부작용이 없는 것, 외양, 내양. 좋은 요인이 많으나 안 좋은 요인도 내재되어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외양, 내양. 안 좋은 요인이 많으나 좋은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부작용이 없는 것, 외음, 내양. 안 좋은 요인이 많고 부작용도 많은 것, 외음, 내음. 그냥 어떤 형식을 빌려온 거죠. 음양 오hen설의 견해를 빌려온 거죠. 음양 오행은 뭔가요? 도가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글쎄요. 일종 인식체계 혹은 뭐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말을 적은 이유는
이런 형식을 빌려온 거는 다름 아니라 뭔가 좀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는 다른 여러 조건들과 비교하여 제도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지요. 급속한 통합은 다른 영역에 악영향을 미쳐 제도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통합은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대와 한국의 군대를 통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만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군대도 통합할 수 있겠죠. 미국이 전쟁을 치를 때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여 희생을 치러야겠지만 반대로 미국도 한국이 전쟁을 치를 때 참전을 해야 하니 한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무력의 위협을 받지 않겠지요. 그렇죠. 군대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치가 있어도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를 따져서 제도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하겠죠. 군대를 통합할 때도. 현재는 손해가 많다고 인식되거나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상 다른 국적을 가진 군대들이 하나의 군대로 완전히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설연합군 형태로 각국의 군대의 일부를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연합사령부를 만들고 각국의 군대의 일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함께 훈련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상설연합군을 만들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이 뭘 하나요? 자금과 군이 무기 제공을 한다. 한미연합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군대라 했죠. 연합사령부가 있어야 되겠죠. 별도의 군대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의 세계사회와 세계정부가 나타나는 핵심 원인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조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회와 세계정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반드시 등장한다고 했죠. 그 원인이 뭐랬나요? 생존과 발전의 조건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핵심 원인이 드러나기 위한 조건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쭉 언급한 내용들은 그래요. 핵심 원인이 드러나기 위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깊이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태국 신검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연합군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방은 어떨까요? 튼튼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미일 연합군이 만들어졌다. 상설 한미일 연합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떤 적국이 있다. 한국을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침략을 하면 한국 군대와 한미일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삼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이 침략을 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략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의 군대는 없다 하지만 군대 비슷한 게 있죠. 일본의 군대와 한미일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삼국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전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은 그래요.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위협을 가하죠. 한국이 제일 큰 위협을 느끼겠죠. 한국에 핵이 없더라도 한미연합군이 창설되고 한미연합군에 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